여러분, 오늘은 뭐랄까, 한국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죠. 바로 라면 이야기입니다. 아, 라면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라면 때문에 형과 등을 지고 또 거대 유통기업과 맞서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심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 농심, 그리고 창업주 신춘호 회장의 아주 흥미진진한, 때로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라면 국물보다 더 진했을지도 모르는 그 형제의 길,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농심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무려 40년 가까이 라면 시장 정상을 지키고 지금은 뭐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성공 신화인데 네, 그 창업주 신춘호 회장의 어떤 뚝심 그리고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작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농심 창업주 신춘호 회장. 이분은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주의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10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고요. 그 장남인 신격호 회장이 일찍 일본으로 건너가서 롯데라는 큰 기업을 일구는 동안에 한국에 남아있던 신춘호 회장과 다른 가족들은 사실 생활이 넉넉지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신춘호 회장 본인도 20살이 넘어서야 겨우 중학교에 입학했을 정도로 배움의 기회가 좀 늦었어요. 20살이에요? 와, 네. 그런데 학창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뭐랄까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업공상이라는 그 낡은 의식이 나라를 망친다. 이제는 상공농사로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남달랐다고 해요. 야, 보통 학생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도 큰맛나니한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장사 감각을 익혔다고 하니까요. 그랬던 신춘호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형, 신격호 회장의 부름을 받게 되는군요. 한국의 롯데를 세우면서 동생들을 불렀고 신춘호 회장도 여기에 합류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3년에 돌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게 또 형제 간 갈등의 시작점이 된 거죠. 아, 이때부터 이미? 네. 당시에 그 둘째 형하고 경영 스타일 차이가 아주 컸다고 전해집니다. 그 형은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매상 우선주의 이걸 내세웠는데 신춘호 회장은 아니다. 품질이 우선이다. 이렇게 맞섰던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다른 길을 갈 거라는 게 좀 보였네요. 그렇죠. 뭔가 예고편 같았다고 할까요? 독립을 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구상했군요. 뭐 주스 공장, TV 조립 공장, 심지어 시계 공장까지. 부지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았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60년대 초반 한국은 외화가 정말 귀했잖아요. 외국 기술이나 부품 없이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기반이 없었으니까. 네, 결국 공장 부지만 덩그러니 남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심정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정말 운명처럼 다가온 아이템이 바로 라면이었다는 거죠. 네, 일본 출장 길에 우연히 그 롯데 연구소 직원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지금 라면이 엄청난 인기인데 이거 한국에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마침 그때 한국 상황하고도 이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시겠지만 식량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분식 소비를 막 장려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혼분식 장려운동 같은 거 있었죠? 그렇죠. 신춘호 회장이 직접 일본 라면을 먹어보니까 자기 입맛에는 영 안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값싸고 배부르고 영양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뜨끈한 국물. 이게 딱 떠오른 거죠. TV나 시계보다는 이게 훨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정말 그 사업가적인 직감이라는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본인이 가장 존경하던 형님, 신격호 회장을 찾아간 거군요. 당시에 신춘호 회장에게 형님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였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주 공손하게 물었겠죠. 행님, 제가 라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지와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싸늘하다 못해 거의 뭐 경로에 가까웠다고 하죠. 신격호 회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치아라마,
밥도 안 되는 거 뭐 한다고 라면 같은 걸 하려고 하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런 간편식에 돈을 쓰지. 지금 한국 실정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렇게 존경하던 형님한테 그런 냉대를 받으니 이게 오히려 오기로 작용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그래, 형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시키고 만다. 내 방식대로 해서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심 신화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셈이죠. 네, 그 오기가 역사를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롯데공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서울 대방동에 공장을 지어서 라면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네, 연구개발 부서를 아예 따로 둘 정도였으니까요. 직원들하고 정말 밤낮 없이 매달려서 면발 굵기부터 튀기는 시간, 스프 배합 비율까지 하나하나 다 연구했답니다. 심지어 그 국물 맛을 내려고 소고기, 닭고기, 온갖 채소를 푹 구워서 진한 육수를 만들고 그걸 또 며칠씩 정성 들여 말려서 가루스프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 정성이 정말 대단했죠. 와,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니 이건 정말 힘 빠지는 일인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미 삼양라면이라는 뭐랄까 절대 강자가 시장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네,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네, 그래서 가게 주인들이 롯데? 아, 그 껌 만드는 회사 아니요? 하면서 아예 라면을 받아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진열조차 못한 거죠. 아, 껌회사 이미지가 너무 강했군요. 네,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라면 박스에 껌이나 담배 같은 걸 끼워서 주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금 경품 행사도 열고 또 당대 최고 스타였던 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모델로 내세워서 광고 공세도 엄청나게 펼쳤지만 효과가 없었나요? 그 효과가 정말 잠깐뿐이었다고 합니다. 반짝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사업 시작한 지 5년 만에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군요. 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사채까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에는 어렵게 만든 그 공장 설비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고 협상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던 거죠. 와, 진짜 문 닫기 일부 직전이었네요. 칭춘호 회장이 평소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던 건지 마지막 발악처럼 내놓은 신제품 하나가 기적적으로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게 뭐였죠? 1970년에 나온 롯데 짜장면이었어요. 아, 짜장면. 그때만 해도 짜장면은 정말 최고의 외식 메뉴였잖아요. 집에서 쉽게 못 먹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집에서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어요. 반응이 좋았겠는데요? 네,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인기가 오래가진 못했어요. 왜요? 경쟁사들은 또 금방 비슷한 짜장라면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확 식어버린 거죠. 아, 또 따라하기 전략에 당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신춘호 회장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제품 자체만큼이나 이름이 중요하구나.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이름이 필요하다. 오, 이름의 중요성. 브랜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대부분 라면들이 닭고기 육수 베이스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맛은 역시 소고기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또 엄청난 연구를. 네. 직원들 데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곰탕집은 다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집 비법 양념장, 다대기라고 하죠. 그걸 훔쳐 나와서 성분 분석까지 했다는 일화는 뭐 정말 유명합니다. 그 집념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이 바로 1971년에 나온 소고기 라면입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당시에 표준어 표기는 쇠고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소고기 라면으로 출시했다는 거예요. 정말 고집이 대단하셨네요. 근데 그게 또 통했나요? 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경쟁사들이 너도 나도 쇠고기 라면을 막 출시하는 와중에도 롯데의 소고기 라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만년 10%대에 머물던 롯데의 시장 점유율을 처음으로 20%대로 끌어올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오른 거죠. 와, 드디어 성과가 나기 시작했네요. 라면 사업이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신춘호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군요.
네, 라면 하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다가 또 우연히 일본 출장길에서 맛본 새우 과자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아, 새우깡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이거다 싶었지만 그 원칙. 일본 맛 그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지독한 연구 개발에. 네. 라면 만들 때처럼 또 엄청난 실험에 돌입합니다. 무려 1년 동안 자그마치 4.5톤 트럭 80대 분량의 밀가루를 썼다고 해요. 그만큼 버려가면서 최적의 맛과 식감을 찾아 헤맨 거죠. 1년 동안 4.5톤 트럭 80대 분량이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리고 그냥 기름에 튀기면 너무 느끼하니까 뜨겁게 달군 소금의 열을 이용해서 마치 굽듯이 튀기는 그런 독특한 방법까지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정말 장인정신이라는 말밖에는. 그렇게 해서 1971년 드디어 그 역사적인 스낵이 탄생하는데요. 이름 짓는 과정도 참 재미있어요. 아, 그 유명한 일화 있죠. 네. 처음에는 뭐 새우 스낵, 새우 튀밥 이런 평범한 이름들이 후보로 오갔는데 어느 날 신 회장이 집에 갔더니 당시 아주 어린 막내딸이 그 유행하던 노래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리깡 아리깡 이렇게 랑 발음을 못하고 깡으로 부르더래요. 아하. 그 중간 신 회장이 무릎을 탁 친 거죠. 그래, 깡이다. 이름은 새우깡으로 하자.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그 발음 하나가 역사를 바꿨네요. 그렇죠. 그렇게 탄생한 새우깡이 출시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3개월 만에 회사 전체 매출을 3.5배나 끌어올렸다고 하니 신춘호 회장 스스로도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3.5배요? 와.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후에 뭐 양파깡, 감자깡, 고구마깡 같은 깡 시리즈는 물론이고 뭐 인디안밥, 바나나킥, 꿀꽈배기 같은 농심의 대표 스낵들이 줄줄이 탄생하는 그야말로 발판이 된 겁니다. 그 영감을 준 막내따님이 또 나중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결혼하신 그분이라는 것도 참 흥미로운 TMI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새우깡의 성공이 단순히 그냥 스낵 매출만 늘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새우깡이 워낙 잘 팔리니까 전국의 도소매상들이 서로 자기 가게에 갖다 놓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없어서 못 팔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심의 협상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예전에는 라면 좀 받아주세요 하고 사정해야 했다면 이제는 새우깡 받고 싶으시면 우리 라멜도 좀 같이 깔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 새우깡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네요. 라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군요. 그렇죠. 정말 제대로 날개를 달아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았는데 드라마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오죠. 이번에는 또다시 형님, 신격호 회장과의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네, 그 소공동 롯데호텔 부지 문제로 이미 한 번 관계가 삐걱거렸었는데 이번에는 롯데라는 상표 사용 문제가 불거진 거죠. 아, 회사 이름이 롯데공업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형인 신격호 회장이 동생 회사가 롯데라는 이름을 쓰는 걸 영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는 설이 당시에 파다했어요. 뭐 땅 문제, 상표 문제까지 겹치니까 형제 사이에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안타깝네요. 그러던 와중에 신춘호 회장이 우연히 어디 새마을 연수원 같은 곳에서 강연을 듣다가 그 유명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서로 밤에 몰래 상대방 논에 볕단 날라주다가 새벽에 딱 마주치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형실의 형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의좋은 형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당시 생산하던 라면 이름을 형인 먼저, 아우 먼저라는 의미를 담아서 농심 라면으로 바꾸고 급기야 1978년에는 회사 이름까지 아예 주식회사 농심으로 바꿔버립니다. 농심, 농부의 마음이란 뜻이죠? 네, 농사를 짓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일구겠다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형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죠. 롯데라는 이름 대신 농심이라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내건 거니까요. 그렇네요. 완전히 홀로 총기를 선언한 셈이네요. 실제로 농심으로 사명을 바꾼 뒤에 회사는 더 과감한 혁신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라면 튀김 기름을 바꾼 거예요. 아, 그 유명한 파묘 교체. 네.
당시 라면 업계에서는 대부분 원가 절감을 위해서 값싼 공업용 소기름, 즉 우지나 혹은 돼지기름, 돈재를 썼거든요. 그런데 농심은 위생 문제나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식물성 기름인 파뮤로 전격 교체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죠. 그 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우지파동 때 말이죠. 그렇죠. 다른 라면 회사들은 공업용 소기름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줄줄이 무너졌지만 농심은 당당하게 우리는 처음부터 파뮤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있었죠.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네. 물론 그 우지파도의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농심은 업계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지파동 때문에 1위가 된 게 아니었군요. 그건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8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면 시장은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포화 상태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신춘호 회장은 또 역발상을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아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더 맛있고 더 고급스러운 라면을 원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 건가요? 네,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다가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설비를 갖춘 스프 전문 공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거죠. 라면 맛은 결국 스프 맛이다. 스프가 좋아야 진짜 맛있는 라면이 나온다. 이 신념 하나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와, 주변 반대도 많았을 텐데요? 그럼요. 하지만 이 투자가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원가도 낮추고 스프 품질은 정말 획기적으로 높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성 공장에서 나온 그 고품질 스프로 만든 라면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제품들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바로 오동통한 면발의 너구리, 그리고 안성 공장의 자부심을 이름에 담은 안성탕면, 마지막으로 온 국민의 솔푸드가 된 짜파게티. 와,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이 삼총사가 다 안성공장 스프 덕분이었군요. 그렇죠. 이 제품들이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농심은 드디어 오랜 숙적이자 부동의 1위였던 삼양라면을 제치고 라면 시장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지파동 덕분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실력으로 정상에 선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드라마틱하네요, 정말. 그런데 1등이 되고 나서도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고요? 가장 한국적인 맛은 과연 무엇일까? 네, 1등이 됐지만 안주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닭고기 육수가 대세일 때 소고기 육수로 판을 뒤집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가기로 합니다. 한국인의 소울,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맛, 바로 매운맛. 답은 고추에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분이 등장할 차례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전국에 좋다는 고추는 다 사들여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86년 마침내 한국 라면의 역사를 새로 쓴 제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신라면. 네, 신라면이죠. 이름부터가 정말 강렬하잖아요. 매울 신자를 썼는데 공교롭게도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의 성씨이기도 하고요. 뭐랄까 운명 같은 느낌마저 들죠. 그러네요. 정말 운명적인 이름이네요. K푸드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와, 정말 농심의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의외인 게 IMF 외환 위기 같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 때는 오히려 더 잘 나갔다면서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외환 위기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 라면이나 스낵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의 소비가 오히려 늘면서 농심은 그때 처음으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진짜 농심을 위협했던 건 그런 경제 위기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는 경쟁자들의 공세였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대형마트들의 압박이 정말 거셌다고 합니다. 아, 대형마트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PB 상품, 그러니까 마트 자체 브랜드 라면을 만들어서 농심 제품을 견제하려고 하고 특히 농심의 대표 상품인 신라면을 뭐랄까 미끼 상품 취급하면서 가격을 막 후려치려고 했던 거죠. 아, 가격 경쟁으로 압박했군요. 네. 그런데 이때 농심의 대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 말로 갑질하는 대형 마트들한테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PB 상품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단연히 거절했고 심지어 신라면 가격을 자기들 맘대로 함부로 내리는 마트에는 아예 납품을 중단해버리는 초강수를 둡니다. 와, 납품 중단이요?
매출 타격이 엄청났을 텐데요. 보통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죠. 당장의 매출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주 뚝심 있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마트에 신라면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이 마트에는 신라면이 없어요? 막 항의하고 다른 마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대형마트들이 먼저 100개를 들고 농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마이웨이 정신의 승리네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농심에게 가장 거세고 힘든 도전은 역시 결국 형님의 회사 롯데로부터 온 거였죠. 아, 결국 형제 간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군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격렬했다면서요? 2010년에 롯데가 다시 라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롯데는 자신들이 가진 그 막강한 유통망, 백화점, 마트, 편의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까지 전부 다 총동원해서 롯데라면을 그야말로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신격포 회장이 직접 반드시 라면 시장 1등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와, 총력전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신라면의 아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나중에는 롯데가 아예 농심의 경쟁라면 화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설까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양측 다 부인하긴 했지만 당시 업계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겠네요. 거기다 제주 삼다수 유통권 반납 문제도 있었고 또 비비면이나 볶음면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등장하고 외국 기업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고 또 온라인 마트에서는 계속 가격 경쟁을 벌이고 야, 정말 1등 자리를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여전히 라면과 스낵 시장에서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놓고 또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요. 그러게요. 반대했고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던 그 형님의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농심을 더 강하게 단련시킨 어떤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춘호 회장님은 늘 값싼 라면 한 봉지라도 장인 정신을 담아서 서민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농부의 정직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하죠. 작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농심은 완전히 2세 경영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그분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들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농심에게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라면을 팔아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그런 저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용기를 준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라면과 스낵에서 엄청난 자부심과 미래 가능성을 보신 거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라면 한 봉지라고 할지라도 그건 나름의 품격을 갖춰야 하고 특색과 개성을 지녀야 한다. 이 말도 참 울림이 있고요. 또 고객이 왕이라는 것은 그냥 낡은 구어가 아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당부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임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해요. 세계 제1의 식품회사, 과연 이 꿈은 실현 가능한가?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를 꿈꿨던 그 뚝심과 집념의 드라마. 오늘 농심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농부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구어낸 그의 꿈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잠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볼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